여러분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챌린지가 한 15기 정도 되고 부트캠프도 한 3, 4기 정도 되는데 참여자분들이랑 제가 비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비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탄건지나 키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맥락과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키토랑 저탄건지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이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해서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되게 생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반대로 탄수화물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공복을 유지할 때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들에 의해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토제닉이나 저탄건지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를 해야 인슐린을 제일 많이 건드리는 혈당을 낮출 수 있고 그래야만 지방이 분해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당연히 살이 잘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토와 저탄건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다이어트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고탄수와 정제탄수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세포가 이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는 세포에게 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은 고탄수와 정제탄수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면 그 반대인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맥락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고 또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저탄수 식단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제탄수를 제외하는 겁니다. 정제탄수는 탄수화물을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먹는 게 아니라 갈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흡수가 빠르게 만든 탄수화물들을 말해요. 우리가 아는 밀가루, 설탕, 튀김 이런 것들이 다 정제탄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얘네를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먹어서 얻는 효과도 많지만 사실 나쁜 거를 뺐을 때 얻는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제탄수를 제외하면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 남겠죠. 얘네는 보통 이제 백미, 현미, 고구마, 감자, 오트밀 이런 탄수화물이 여기에 해당을 할 겁니다. 이런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은 사실 뭐가 무조건 좋고 뭐가 나쁜 거는 잘 없어요. 음식의 특성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걸 골라야 됩니다. 일단 혈당을 관점으로 보면은 현미나 오트밀 같은 이 껍질이 있는 비정제 탄수화물이 이점이 있습니다. 이 껍데기가 곧 식이섬유인데 얘네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살이 찔 위험을 좀 덜어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껍질에는 식물성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뭐 렉틴이나 WGA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네가 체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독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오히려 백미 같은 껍질을 벗겨낸 탄수화물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현미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살이 좀 안 빠지는 분들은 오히려 백미를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일단 정석 키토제닉은 순탄수화물 섭취를 20g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순탄수화물은 그냥 전체 탄수화물량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값이에요. 그래서 현미로 치면은 껍데기를 제외하고 그 알맹이만 보는 게 맞겠죠. 정석 키토제닉은 이 순탄수를 기준으로 20g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제일 많이 건드는 탄수화물을 확 낮춰서 지방 분해 상태를 더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면 초보자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혹은 대사 검사에서 느린 대사가 나온 분들은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순탄수를 70g 정도로 조절을 해서 드시면 오히려 감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탄수 70g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햇반 210g이 보통 사이즈죠. 요거 보통 사이즈를 하나 정도 먹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하루 두 끼를 먹는다. 그럼 이걸 반반 나눠서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한 끼는 아예 무탄수를 하고 나머지 한 끼에 이 한 공기를 다 먹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순탄수를 한 50g 정도로만 제외를 해도 살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단백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근손실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단백질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체중 곱하기 1에서 1.5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체중이 60kg다. 그러면은 단백질량으로 60g 정도 드시면 되겠죠. 혹은 운동을 하거나 조금 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90g까지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체중의 2배, 3배 먹는 거는 근육량이 엄청 많은 헬스 매니아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 강도가 정말 많이 높으신 분들은 체중의 2배 정도 드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체중 곱하기 1에서 1.5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할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은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뭐 운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손상되는 근육이 많을수록 이제 단백질 요구량도 많아지는데, 일반인은 그 정도까지는 운동 강도를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성분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자, 다음 질문은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먹는 탄단지 비율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석 키토제닉은 탄단지가 1대 2대 7이에요. 지방을 70% 먹습니다. 근데 이게 칼로리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더 과장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고요. 지방은 9칼로리입니다. 이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면 1대 2대 7이 나오지만 얘를 그람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대 2대 3 정도가 나옵니다. 정석 키토제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지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보자거나 여성이거나 아니면 느린 대사자의 경우에는 이 탄단지 비율을 2대 3대 5까지 줄여버리죠. 그럼 이거를 그람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완만한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지방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 먹은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잉여분은 어쨌든 간에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탄수 식단을 해서 지방분해 상태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걸로도 살이 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이 항상 중요하고요. 탄단지 비율을 2대 3대 5 정도로 맞추면 그렇게 고지방식도 아니면서 탄수화물을 낮춰서 살이 잘 빠지는 상태를 만드는 그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 이름이 팀키토 저탄 건지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이겠죠. 저탄 건지는 저탄수 건강한 지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지방은 그냥 자연 상태의 지방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그냥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 지방은 다 괜찮아요. 포화 지방이 됐든 불포화 지방이 됐든 우리 몸에서 다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뭐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틀리고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삼겹살에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아는 오리고기에도 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포화 불포화 지방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을 대략 반반 정도 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반을 정확히 계산해서 따지려면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이게 지속 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산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내 식단 안에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둘 다 챙기려고 노력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네를 왜 둘 다 챙겨야 되냐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세포에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함께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얘네는 상온에서 딱딱한 애들이죠. 그래서 세포막이 좀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이 좀 유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포화지방만 많이 먹으면 너무 유연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거고요. 포화지방만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뻣뻣해서 그 겉에 붙어있는 수용체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 식단 안에서 포화 불포화가 적절히 그냥 공존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이 불포화지방은 차가운 온도에서 압력을 통해 생산하는 이 냉압착 방식의 오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핵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대부분 식물성 지방들은 이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는 건데, 이 씨앗에 기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핵산이라는 다른 용매를 사용해서 이 녹여서 기름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때 이 용매가 완성된 기름에 예를 들면 식용유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불포화 지방도 오히려 다른 첨가물을 함께 먹을 위험도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불포화 지방들은 구조가 불안정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햇볕에 의해서 변형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라고 너무 무조건 좋다거나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거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지방인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을 만들 때 건강한 방식, 즉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은데 저는 채소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끼에 종이컵 한두 개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채소도 아까 탄수화물 질문에 대해서 다룰 때 얘기했던 이 식물성 독소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대한 익혀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특정 채소가 너무 좋다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게 색깔로 치면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채소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웬만한 채소 탄수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좀 딱딱한 뿌리 채소들 있죠. 고구마, 감자, 뭐 당근 이런 애들은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냥 밥 먹는 것처럼 탄수를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 채소류만 조심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잎채소나 뭐 십조화과 채소들은 충분히 드셔도 괜찮아요. 단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샐러드가 무조건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식물성 독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채소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금 섭취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제가 나트륨은 대사에 필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 게 좋다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금 섭취량을 따로 그램 단위로 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 소금 섭취까지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울로는 이 1g, 2g 차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저울에 나온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 끼니에 좀 짭짤하게 드시는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고염식보다 위험한 건 저염식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나트륨과 칼륨을 가지고 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짭짤하게 드시는 정도로 유지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키토나 저탄고지 할 때 먹어도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비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자연식입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대부분 다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아요. 다 비슷한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아예 금지하는 음식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인 설탕, 이 설탕은 사실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근데 이 설탕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고 지방간의 원인이기 때문에 과당은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름들 얘도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은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통조림도 결국에는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도 질이 좋은 냉압착 방식의 오일이 아니라 오히려 값싼 식용유나 카놀라유 뭐 이런 가공된 불포지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가공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키토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음식을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키토, 간헐적 단식, 저탄건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 몸을 지방 분해를 잘 하는 상태로 세팅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할 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지방 분해 상태, 지방 합성 상태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밸런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먹은 만큼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모두 합친 값보다는 조금 덜 먹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정도로만 먹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간헐적 단식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살을 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운동을 안 해도 살 빠지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기는 합니다. 지방 분해 상태를 잘 유지하고 건강한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면 다이어트는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운동보다는 식단이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 혈당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는 몸을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써야 이 뇌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죠. 정신 건강이 좋아져야 여러분이 식욕을 통제하기도 수월할 거고 지금까지 많이 노출됐던 이 쾌락을 끊어내는데도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은 무조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운동 위주로만 살을 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체력보다 더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건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이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코티졸이나 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는 건강 관리
그리고 활동량 채우기, 또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이 잘 타려면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최대한 많이 고갈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때 제일 유의미한 게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많이 쓸 수 있고요.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 훨씬 더 글리코겐을 잘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살 빼는데도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은 매우 추천하지만 운동으로만 빼는 건 비추천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혈당이 유일한 다이어트의 열쇠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유일한 열쇠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밸런스, 즉 음식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식단을 제외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음식 이외의 요소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당만 보고 시작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걸 추천해요. 혈당만 보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면 절식 다이어트가 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절식 다이어트의 기준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절식 다이어트는 특정 칼로리 이하면 절식이고 그 이상이면 절식이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몸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힘든데 이걸 꾸역꾸역 버티면서 음식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 다이어트가 장기간이 되는 게 저는 절식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탄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식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을 하면 배고픔도 많이 사라질 거고요.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절식 다이어트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탄수를 줄였으면 건강한 지방으로 이걸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최대한 덜 건드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기준은 칼로리도 있기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의 반응이고요. 내가 지금 미친 듯이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적당한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간을 해도 대사량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절식 다이어트에 피해를 입지 않으실 겁니다. 음식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아까랑 이어지는 질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이에요. 내 배고픔과 내 포만감이겠죠. 그리고 내 컨디션이고요. 그래서 이 내 몸의 반응을 제대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다이어트 메타인지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탄수화물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탄수화물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쌀이나 밥 같은 게 탄수화물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탄수화물이 뭔지 안다고 착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메타인지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 내가 느끼는 배고픔이 0에서 10 중에서 몇 점 정도인지 이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다이어트 메타인지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메타인지는 지금 내 배고픔이 몇 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밥을 먹으면서 지금 내 포만감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다이어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좋을수록 내 배고픔과 일치하는 식사량을 지속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과식이 방지되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를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딱 그에 준하는 음식만 먹고, 이러다 보면 과식이 방지되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식단이나 운동보다 이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일부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식 다이어트를 우려해서 일부러 칼로리를 채우고 음식을 더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이고, 내가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을 제외하고 자연식으로만 식사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이 식욕이 안정화되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식욕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꼭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이제 절식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음식을 적게 먹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내 몸에 쌓여 있는 이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체지방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도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체지방이 잘 타는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음식량을 줄여도 절식 다이어트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몸에 이미 저장한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우리 뇌의 입장에서도 기초 대사량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가 잘 되고 있다면 식사량에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저탄수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오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일단 저탄수랑 간헐적 단식을 하면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해하는 게 지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나 간에 쌓여 있는 글리코겐도 분해를 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 글리코겐은 분자 하나당 물 분자 3개랑 같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빠질 때 이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저탄수나 간헐적 단식 초창기에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근육량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근육량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인바디의 원리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인바디는 우리 손잡이랑 발판에 있는 전극을 통해서 우리 몸에다가 전류를 쏩니다. 그럼 그 전류가 우리 몸을 타고 흐르면서 느끼는 저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고체를 만나면 저항이 셀 거고 액체를 만나면 저항이 약하겠죠. 근육 안에는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라 저항이 적고요. 지방은 고체이기 때문에 저항이 셉니다. 그렇게 해서 체지방과 근육량을 구분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초창기에 글리코겐이 많이 분해가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저항을 느끼는 그 액체량도 줄었을 거고, 인바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근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근육이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물풍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풍선의 이 풍선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물로 채워져 있겠죠. 근데 이 물풍선에서 물을 쫙 뺀다고 해도 쫙 뺐을 때 이 풍선의 고무가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풍선 안에 있는 물만 빠진 겁니다. 근육은 이 풍선의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글리코겐, 혈액 뭐 이런 것들은 물풍선 안에 담겨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근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어요. 뭐 가끔씩 이제 키토나 저탄고지 뭐 간헐적 단식 하고 나서 20kg씩 빠졌다는 그런 후기 글에다가 그거 다 수분 빠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kg가 수분으로 빠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초창기에 2, 3kg는 수분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감량되는 것들은 다 체지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몸은 근육이 쉽게 소실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이 생명에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근육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요. 근데 물론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많았던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혹은 운동 수행 능력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근육은 빠져요. 왜냐? 이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 뇌가 판단하기에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육을 만들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 근육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뇌 입장에서 근육을 제거하는 게 훨씬 생존 확률이 높겠죠. 근육은 자동차로 치면 되게 연비가 안 좋은 자동차입니다.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근육은 생존 확률을 낮추는 요소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운동 수행 능력이 전보다 줄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빠집니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내 수행 능력을 지킬 수 있으면 근육이 안 빠집니다. 저도 실제로 모든 바디 프로필과 대회 준비를 다 키토제닉으로 했어요. 간헐적 단식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 최규진 코치님도 키토 저탄건지로 대회를 여러 번 수상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근육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적합한 근육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근육량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들이 막 살이 한 10kg, 20kg가 찌면 인바디를 재봤을 때 근육량도 같이 늘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 이 늘어난 체중을 견디고 움직이고 하려면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방을 합성할 때 근육도 같이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살이 20kg가 빠졌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내 늘어난 체중을 더 이상 유지할 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벌크업을 병행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을 함께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량이 늘어서 얻는 기초대사량 증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바디상 골격근량이 40kg가 넘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20kg 내외죠. 근데 이렇게 근육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도 이 근육량 차이로 얻는 기초대사량이 한 500칼로리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근육량이 많으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단 말고 살 빼는 데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식단 이외의 감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이 안 되면 이 대사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이 빠지는 것도 결국 대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지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갖고 있는 에너지인 체지방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질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해요. 식욕이 높아집니다. 식욕 호르몬 그렐린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음식을 먹더라도 더 먹게 만들기 위해서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과식이 당연해지고 대사도 망가져서 살이 안 빠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중요한 게 또 활동량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체지방을 쓰게 돼 있어요.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 이 체지방을 쓰기 좋은 상태로 세팅을 해주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살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활동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분해된 지방을 우리 세포가 잘 태우려면 적재적소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모발 미네랄 검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핍된 미네랄이 많을수록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적재적소의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여러분들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은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냐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제가 한 1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방대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을 먹는다고 혈관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방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 존재고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총량을 음식과 무관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지방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이 만드는 콜레스테롤에서 음식을 통해 얻는 거는 20-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에서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몸에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체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100이라고 하면 음식을 더 먹는다고 해서 이 100이 200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서 원래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서 이 100을 유지하려고 해요. 물론 하루 이틀 먹어서 하루 이틀 늘어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0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이 LDL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가진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혈액 검사를 했더니 LDL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망가진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몸이 왜 망가지느냐? 보통은 이제 우리 혈관벽 세포가 망가졌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 이 콜레스테롤도 결국에는 다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 혈관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럼 이 혈관벽이 왜 망가지느냐? 바로 당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 당은 끈적끈적해가지고 우리 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되게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합되면 당화 반응이라고 해서 이 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을 많이 먹어서 이 세포가 망가지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이 망가진 혈관벽을 수리하려고 하겠죠. 그게 LDL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는 지방이 아니라 사실 당 혹은 과식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안 빠지는 체질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이 체질의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되게 다양해질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사량을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혈당이 잘 안 오르는 체질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 대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 대사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갑상선과 부신이라는 기관이 이 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은 전체 세포에다 명령을 보내서 이 열 생산을 유도하고요. 이 열 생산이 곧 대사량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성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대사량이 높고 살이 잘 안 찌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이 대사량이 낮고 살이 잘 찝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부신, 콩팥 위에 있는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코티졸 호르몬은 체내의 에너지 레벨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에너제틱한지를 결정하는 게 이 부신인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과 부신이 살 안 찌는 체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느린 대사 영상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카니보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입니다.
저는 카니버가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컨대 아무래도 모든 탄수화물을 배제해버리니까 살은 제일 잘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니까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살을 빨리 빼고 싶을 때는 카니버를 한 3, 4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평생 지속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니버어를 메인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카니버어도 이거 말고도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카니버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식이섬유를 빨리빨리 배출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부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럼 이 썩으니까 당연히 장내 환경이 난장판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장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카니버어를 장 치료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꼭 키토시스 상태여야만 살이 빠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키토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키토시스가 뭐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하면 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지 못하고 이 지방을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토시스는 이 케톤을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이 체내의 키톤을 혈액 검사나 뭐 호흡 검사 아니면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 키토시스 상태를 판단을 하는데 이 키토시스여야만 살이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키토시스는 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태울 때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는 특정 물질이 있어요.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부족할 때 지방산을 케톤체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죠. 그래서 그냥 키토시스는 살이 잘 빠질 확률이 높은 상태인 건 맞지만 키토시스여야만 살이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 키토시스가 아니어도 지방산을 태우기에 적합한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있으면 키토시스로 안 가고도 살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달 전쯤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키토시스가 아니어도 살을 뺄 수 있다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클린 키토와 더티 키토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질문인데요. 일단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가공식품을 먹냐 안 먹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린 키토는 철저하게 자연식으로만 구성한 키토제닉 식단이고 더티 키토는 소세지나 베이컨 뭐 이런 약간의 소스류들처럼 약간의 가공식품을 함께 사용하면서 키토를 하는 게 더티 키토겠죠. 살이 좀 잘 빠지거나 대사가 심하게 망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더티 키토와 간헐적 단식만 해도 살이 잘 빠집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또 팟캐스트 촬영을 하나 할 건데 여기 출연하실 분도 더티 키토로만 20몇 킬로를 감량하고 또 건강검진 수치를 전부 다 드라마틱하게 개선하신 분이 있어요. 이처럼 내 대사가 극심하게 망가진 게 아니라면 더티 키토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사에 문제가 좀 더 많거나 아니면 더 확실한 감량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클린 키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양쪽은 다 장단점이 있겠죠. 100% 자연식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더티 키토를 병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더티 키토는 가공식품을 비교적 자유롭게 먹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서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저울질해서 나한테 딱 맞게 적재적소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상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365일 클린 키토를 하지 않고요. 뭐 약속이 있다거나 어쩔 수 없이 술자리가 있다면은 더티 키토로 좀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음날 단식이나 이런 걸 조치를 잘해가지고 금방 돌아오는 플렉서블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오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되게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변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변비가 그냥 변의 양이 줄거나 아니면 변을 보는 빈도가 줄은 거를 변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를 저는 변비라고 생각해요.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인간의 변을 분석해 보면 그 구성 성분 중에 대부분은 장내 미생물이고요.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 중에서 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의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류에 있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장에서 거의 다 흡수가 돼가지고 변으로 잘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탄건지나 키토를 해서 탄수화물량을 줄이면 당연히 변 그 자체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변의 양을 보고 저탄수를 하고 나니까 변비가 왔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변비가 아니라 변 찌꺼기를 내가 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이 줄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저탄건지를 하고 나서 변비가 오는 분도 종종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명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분이에요. 수분. 내장이 하는 일이 마지막 배출하는 음식 찌꺼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그 찌꺼기 안에 있는 수분을 재흡수를 하는 게 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찌꺼기 자체의 수분의 양이 너무 적어버리면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 변이 굉장히 딱딱해지겠죠.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 딱딱한 변은 아무리 장 운동을 잘해도 밖으로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변비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버리면 체내 수분 보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줄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필연적으로 변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물도 목마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드시고 소금도 적당히 짭짤한 정도로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변을 보는 것도 대사의 일부인데 이걸 잘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독소나 찌꺼기들을 몸 안에 오래 갖고 있는 게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변비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탄수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글리코겐을 배출하고 이때 수분도 같이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을 좀 더 챙겨 드셔야 됩니다. 변비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은 원시 시대랑 유전자가 거의 1%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시대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시스템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시인 입장에서 눈앞에 맹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을 때가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내 앞에 맹수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인간은 이 맹수와 맞서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혈액을 근육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힘을 더 잘 쓰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든 아니면 전력을 다해 도망가든 둘 다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닥치면 우리 장기에 있는 혈액들을 근육으로 다 이동시키고요. 실제로 장 운동을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들, 즉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경제적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도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스템을 발동해야 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있는 상사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야. 이 상사랑 계속 있으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맹수랑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근육 쪽으로 혈액을 다 보내버리고 장기의 활동을 저하시켜요. 근데 대장의 활동이 저하되면 당연히 변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변비의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지금 촬영 원본상으로 1시간 가까이 답변을 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번 영상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챌린지나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비밀 라이브를 1대1로 계속 하니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일반 구독자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이번 영상 여러 번 찾아서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